완전히. 예, 지금부터는 그 손을 번쩍 드시면은 이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은 이제 한 분은 최대 일단 2가지까지만 이제 주시고 시간이 이제 남으면은 계속 이제 질문을 추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 준비된 분은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제 매 눈으로 손을 드시는 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원래 이제 외국 분들이 질문을 이제 괜히 안 하다가 막 판대면은 괜히 막 들어가지고 행사를 방해하시는데 저기 벌써 나오셨습니다. 이제 저분께 이제 손같이 말고 주시고요. 원래 제가 질문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큐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파도 약간 들어가 있는 이렇게 좌파 정당들의 연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마 가장 다른 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게 있고 요 종북 그러듯이 그런 이렇게 반공이라든지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정당이나 아니면 활동의 입지들이 굉장히 조금 제약이 되거나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혹은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리기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먼저 차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단이 되는 우리나라 상황과 어떤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상황에서의 차이 그 안에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 독립과 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부터 먼저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런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그 향후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정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우리는 뭐 연정이 이런 걸할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니까 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좌파 정당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리스 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그 그리스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망을 오랫동안 얻어왔던 정당입니다. 공산당이 합법화돼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조직된 노동자들하고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은 노선을 딱 말씀드리면 대중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의회 활동도 같이 하는 막스 레닌주의자 정당이에요. 그리스 공산당이. 근데 예전부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뭐 레지스탕스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망이 많은데 다만 제도 정치 영역에서는 늘 열몇 석이에요. 늘 많으면 딱 2번인가 21석 뭐 이런 정도고요. 항상 열몇 석이에요. 저는 아까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건 뭐 저는 진보 정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못한 측면 가운데는 이런 거 있죠. 그리스 공산당에서 배워야 될 건데 잘해서 배운 게 아니라 잘못해서 배운 거. 그게 뭐냐면 2008년에 아까 영화 전 일입니다. 2008년에 경제 위기 터지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막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왜 유럽에서 시위할 때 보면 막 뭐 부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모를 해도 아무리 데모를 해도 얌전하잖아요. 남의 가게를 부시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럽은 기본으로 맥도날드는 다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부수고 이러니까 그리스 공산당이 저런 것에 함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빠졌어요. 비난하면서. 근데 거기에 시리아는 합류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청년 실업률이 60%예요. 그리고 최저임금 아까 제가 22%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청년은 32%인가 34%인가 그래요. 더 깎아요. 저는 젊으니까 좀 더 참아라 정신적으로 이런 거 있지. 그 구제금융 조건 중에 보면 청년의 경우에는 굳이 더 최저임금 깎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 좌파정당이라고 하는 공산당 이런 데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반영을 못하고 그냥 조직 노동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공산당은 늘 그 정도 지지율을 얻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긴축 정책을 요구해가지고 긴축이 계속 실시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탈피하자 이거죠. 이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현실적인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저는 자본주의 탈피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찍어서 어디다 쓰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찍어 요즘 민주주의가 그래가지고 짧게 할게요. 그래서 근데 그건 정답일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저 정치 집단과 함께 떨치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보 정당들도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시리자는 근데 2010년에 구제금융 처음 하고 나서 시리자 경제정책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때 굉장히 세게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테살로니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테살로니키는 뭐냐면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 두 번째 도시. 근데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그 정책이 많이 후퇴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산당은 좀 웃겨마 역시 개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시리자는 뭘 했냐면요. 그 공약 초안을 가지고 1년 넘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토론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토론을 한 결과로 그런 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재 그리스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답일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대중들 속에서 대중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너무 센 얘기는 비현실적이고 조금 약한 얘기는 현실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만드는 과정에 대중들과 계속 만났고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가 그 당이 그런 걸 할 시스템을 당내에 갖췄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그 정당 중에 그걸 갖춘 정당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 없고요. 저는 우리나라 진보정당 저도 진보정당 활동을 했지만 정책 만드는데 초안을 들고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주민들을 만나면서 만들었던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사상에 맞춰가지고 쭉 골라가지고 나름대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춰서 정책을 짜왔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밀착하지 못한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진보정당이 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 믿을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워낙 확고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민주당이 우리는 못한다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그걸 믿을 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니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황금새벽당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TV토론 나와가지고 역사를 패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 황금새벽당이 나오니까 막 패잖아요 사람을. 국회의원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거기는. 근데 그런
뭡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가 우리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안적인 좌파 정당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막고 있고 그 대안적인 좌파 정당의 성장은 사실은 대중들이 투쟁을 하는 결과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과연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걱정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의 모든 것의 결과로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바뀌어서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만 어쨌든 경제 위기 과정에서 이런 대안정치 세력이 성장을 못하니까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다음 사회도 우경화되고 민주주의도 허물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진보정당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되신 거죠. 예, 이제 참 그리고 사실 질문은 뭐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예, 잠시만 그리고 이제 이제 약간 이제 상황 해설을 위해서 지금 요 찍고 계신 정체불명의 이제 분은 이제 저희 주최 측이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걸로 작년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학교폭력에 따랐던 아무도 모른다는 출품을 이제 하셨던 이제 지역에서 이제 우리 독립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원혜수 감독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선의의 희망이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딱 상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 서울시 한번 했는데 단일 걸로 제가 그래서 90분 정도 봤었거든요. 단일 상영에서 제일 많이 봤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 든 것 중에 그래서 요걸 남겨가지고 이제 좀 자랑하려고 찍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방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 계약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뭐 노동 시장에 대해서나 이렇게 계약할 때 항상 예로 나오는 게 그리스가 예로 나오면서 아주 안 좋은 예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예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리스에서 그렇게 복지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그리스 복지 때문에 그리스의 경제가 저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이나 이런 데 신자유주의 정책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영화 많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노조 공격 무제한 박제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80년대 그리스는 신자유주의를 안 했어요. 그때 사회당 정부였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마시간 사회당이었지만 그래도 이름이 사회당인데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80년대. 다른 나라하고 반대로 갔습니다. 복지도 늘리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80년대 그렇게 지냈고요. 근데 그리스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로존에 들어가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통화 가치가 변동이 되고 그러면서 자산 소유자들만 이 돈을 급격하게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가 되고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왜 2000년대 초반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그리스 같은 데도 그렇고 이른바 건설 산업 붐이 불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건물을 지어요. 스페인도 똑같아요. 다 관광지 막 수백 킬로 해변을 따라서 호텔을 쫙 짓는 거예요. 중국도 전부 막 빈 아파트들 지금도 많을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짓거든요.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그 자산 가치가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1000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뭐 5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저는 일정하게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0년대 신자유주의 하면서 딴 데는 신자유주의 할 때 여기는 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를 한다는 건 정부 지출이 웬만큼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순경제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복지 지출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 경제 위기는 그런 게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90년대에 터졌어야죠. 경제 위기가. 90년대 영국 이런 데 터지거든요. 그래서 94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IMF 구제금융 받고 그래요, 영국은. 근데 그리스는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 일. 그래서 저는 늘 어디서나 경제 얘기하면은 복지 때문에 쓸데없이 돈만 있어가지고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은 소득 뭐 주도 성장이네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심지어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매년 올리는 만큼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우파, 새누리당은 약간 극우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다수 대중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국민들을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가 돌아가야 자본이 계속 이윤을 창출하니까. 그 다음 경제가 안 돌아가면 그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물가가 떨어져도 문제잖아요. 그거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도 안 쓰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죠. 요즘 디플레이션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해결해 보려고 소득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회복지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우. 질문이 많으시네요. 예. 지금 내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일시 끝물이라서 다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 끝물이 빨리 타셔야죠. 그러면 끝물. 네,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강상구 씨가 오늘 이제 토크를 하신다고 해서 일단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사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10+랑 아까 몇 살 차이 난다고 하셨지만 비슷한 세대고 한국에서는 그런 세대를 강경대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강경대 열사 전국이 그쯤 대학을 다녔다.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알고 그 평소에도 알고는 학생 운동을 하셨고 제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질문 요지는 노동당 대변인이시니까 다른 진보 정당의 계획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고 노동당 대변인인데 노동당 대변인 그리고 강상구가 보는 지금 한국의 진보 정당 중에 하나로서 노동당의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2008년에 진보신당 노동당의 전신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그리스처럼 뭐 대중적인 투쟁, 촛불항쟁이라고 하고 그때 어떤 그런 정국이 있었고 그런 거에 힘입어서 그때 당시 진보신당이 되게 많은 지지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동력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통합신문화 사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경제는 여전히 안 좋고 그리스처럼 또 우파들도 극우도 득세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노동당의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강상구 노동당이 아닌 그리고 강상구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좋아하실까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아까 네. 사회자가 소개할 때 한국의 시비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 그거야 이제 뭐 멋있게 사회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의 의식인 것 같으니까 해주세요. 아니 크게 관심이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그냥 글쎄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기가 참 멋쩍은데요. 저는 진보정당이 어디가 됐든 간에 진보정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아까 시리자가 했었던 그 대중을 만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주의자야, 나는 뭐 혁명가야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주장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쉬워요. 진보정당 하는 활동 중에 그런 주장만큼 쉽고 명쾌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비교적 용이하게 끄는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대중 속에 뿌리 내리는 체계를 어디도 못 갖췄기 때문에 그걸 갖추는데 진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저의 그 관점, 중요한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현실의 체계에 뿌리 내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진보정당이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들, 그 혁신의 내용 중에는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최소한의 혁신을 하려면요 자원이 투여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자원 투여가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지만 아이디어가 좋아서 혁신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전혀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멋진 말이죠. 그건 멋진 말인데요.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자원, 인력 뭐 이런 게 투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혁신도 일어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활동가가 대중을 만나는 과정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진보 정당들이 그런 기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주의자고 저기는 무슨 주의자고 저기는 무슨 주의자니까 나랑 다르니까 다 따로 각자 가고 그건 그리스도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의 일반적인 풍토에 비하면 시리자는 13개가 모였어요. 시리자 중에요 유로존 탈퇴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리자 내 좌파가 한 30% 돼요. 그리고 2월 20일 날 합의안에 대해서 시리자 중앙위원회에서 좌파가 그 합의안 잘못됐다라고 안건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부결되긴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 없이 우리만이 유일하게 진보정당이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버티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그거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는 때 되면 선거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진보정당은 때 되면 선거해야죠. 근데 선거가 문제가 뭐냐면 평가가 나오고요. 그 평가의 결과는 조직 자체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요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는데 선거운동 뛴 사람이 괴롭거나 잘 되면 아까 치프라스 옆에 있는 활동가들 막 춤추고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당의 자원이 급격하게 늘기도 하고 한순간에 빠져나가서 망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좌파 정당 중에 포탐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중도 좌파 정당인데요. 급진 좌파, 시리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당인데 작년에 생겼어요. 그 다음 작년까지 있던 우파 정당 중에 하나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당은 어떤 당이냐면 그리스 공산당처럼 대중적 토대가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진보정당도 역시 그런 대중적 토대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그 사상적 취향이 뭐든 상관없이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진보정당이라고 서로 위로해주는 것 뿐이죠. 대중적 토대를 갖추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토대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같이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여서 할 때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본 사회자는 절대로 노동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만들던 어떻게 되지, 거는 얘기. 알엑시스 프라스가 자기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식구들끼리도 정치논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운동도 하고 정당운동 일찍 했고 치프라스가 아마 이제 30 간 넘어서 아마 이제
그리스 아테네 시장 성수만 있었죠. 32살 32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터봇이 되고 뭔가 좀 삐뚤어진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자연스럽게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저렇게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프라스는 2008년에 당수될 때요. 그 전에 당수가 있었는데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역전의 용사인데 이분이 우리 당을 그때만 해도 당은 아니에요. 그냥 연합체였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32살 때 그때가 2006년이었나? 이때 아테네 시장 나가지고 10%가 없거든요. 치프라스가. 그랬던 경력의 사람을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위적 세대교체 같은 걸 한 거예요. 리더십을. 우리 진보정당은 제가 보기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러나고 끄집어 올릴 사람이잖아요. 물러날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럴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혁신적으로 움직일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진보정당 운동에는. 그게 안타깝죠. 네. 두 분이 드셨는데 이쪽이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예, 이거 고맙습니다. 솔직히 영화보다도 우리 강 선생 그 말씀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말씀을 아주 참 잘하시네요. 이거 그리스에 대해 정통하시네요. 저는 뭐 우리나라 진보 정당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으시니까 아쉬워하시고 그리스에 대해서만 이제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영화도 보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돌파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지하경제가 아까 40% 정도나 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경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그게 될 것 같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두 번째로 자산가치 유로존에 들어가면 자산가치가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오랫동안 그 군사 독재 치하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 역시 이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자 내지는 부자 정세, 자본에 대한 세금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잠재적인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집권한 지 지금 한 2달이 안 돼가지고요. 2달 막 지났구나 치프라스가.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가 재산세가요. 부자건 아니건 세율이 똑같아요. 누진적이지 않고 세율이 똑같아요. 10몇 프로로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바꾸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줄이겠다. 그래야 물건값도 싸져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자 증세하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제개혁 프로그램, 그러니까 트로이카에 제출할 경제개혁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긴 해요. 근데 이제 트로이카는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시리자는 하겠죠. 부자 증세는 당연히 할 거예요. 할 건데 저항이 있지만 하겠죠. 할 건데 IMF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EU에서 보기에는
세월에 비탄하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하경제 문제도 그 스위스 중앙은행에 거의 그 그리스 사람들이 넣어놓은 그리스 부자들이겠죠. 넣어놓은 돈이 몇백 조가 있는데요. 그거 다 탈세하려고 그쪽에 돈 빼돌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누가 넣어놨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거부했어요. 최근에. 스위스는 그 중요하잖아요. 자기 영업 비밀인데. 그래서 거절해가지고 그런 문제 잘 해결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고칠 건데 이게 대체적인 평가가 뭐냐면 그런 문제 전부 알겠는데 그 시간 걸리는 문제 아니냐 이런 거예요. 시간 걸리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그리스는 어떻게 대답하냐? 당연히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채무 지불 유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빚 안 갚게 좀 해줘라. 그 다음에 독일이 1953년에 런던 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독일도 빚 갚을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전쟁도 2번이나 일으키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독일이 뭐 무슨 돈이 있어요. 1950년대. 그러니까 그거를 빚을 어떻게 갚기로 했냐면 독일이 수출해서 버는 돈이 있으면 그 중에 5%만 떼어갖고 빚을 조금씩 갚는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2010년인가 다 갚았어요. 50 몇 년 만에. 니네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부정부패도 없애고 세금도 부자정세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좀 덜 받고 이렇게 해서 내수도 진작하고 월급도 좀 올려주고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면 그 돈 가지고 그 한 3년만 그렇게 하고 돈 갚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이후에 그 돈 갖고 한 50년 갚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자 증세는 할 겁니다. 그 계획에 다 있으니까요. 그것 이외에 이제 뭐 시리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일단 100년 동안 이자만 좀 갚자 이런 안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갚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더 센 좌파들은 안 갚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너 부도 났어 이렇게 나자 뻗어버려요. 그렇게도 하는데 시리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얌전한 거예요. 얌전해가지고 이거 좀 나오지도 않고 빚 갚는다니까? 시간을 좀 줘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2010년에 그 시리자 경제 그 프로그램 중에는 은행 국유화, 아까 은행 국유화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빠졌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양보하고 막 그런 상태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트로이카에서 부채 상각을 안 했냐? 그동안 하긴 했어요. 좀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유럽의 금융자본이야. 그리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자율이 엄청 높아. 아까 말했는데 뭐 4차 수준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리스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종에다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에 뭐 5만 원씩 갚고 뭐 10년 있다가 원금 갚고 이런 게 국채잖아요. 근데 나는 종이 조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건 그 나라가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자 뭐 한 3% 줄게요. 수익률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거를 3% 줄게요. 국채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요? 이자를 왕창 올려야 살 거 아니에요. 왕창 올려서 삽니다. 아니면 대출 받아요. 근데 이쪽에서 대출해줄 때 그냥 대출해주나요? 이자 니네 뭐 한 20%도 빌려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출 받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돈 빌려준 저는 불안해요. 완전 떼먹힐까봐. 그리스가 망하면 뭐 내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무슨 그리스 전쟁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이런 부채를 트로이카가 야 그럼 이자 뭐 한 5%로 해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채권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내야 될 비용이 줄잖아요. 그런 게 부채 탕감인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첫 번째로 좋은 건 저한테 줬죠. 유럽 금융자본한테. 그러니까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제협상 그 부채 탕감해주고 그런 거는 지네 나라 금융자본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돈 못 받을까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제금융 그 2010년, 2012년에 막 300조, 208조 막 이렇게 구제금융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의 90%는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 정부한테 아니 너를 너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줄게 이게 구제금융이잖아요. 금융이 원래 돈을 융통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구제금융 할 그런 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이집니다. 안 주고요. 제가 금융자본이 여기에 대출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죠? 그러면 유럽중앙은행이 나한테 그냥 줘요. 너 쟤한테 받을 거 있지? 쟤한테 내가 줘야 되거든, 구제금융으로? 그 돈 너한테 갚을 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 주면 얘가 딴 데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한테 바로 쏴줄게. 이게 90% 이상이에요. 구제금융. 그럼 그리스는요? 뭐 돈 받은 것도 없어. 돈 받은 것도 없고, 근데 경제 사정은 계속 안 좋으니까 이 빚을 웬만큼 갚긴 했는데 빚은 계속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구제금융에서 이렇게 준 거 이것도 빚이잖아요. 결국은 장부는 얘가 지금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 갚으려면 또 돈 빌려야 되고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당장 돌아오는 거네. 다들 설명이 어려우시군요. 자기 처지를 다 얘기하시는데 그리스나 뭐 우리 처지나 우리 개인 처지나 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되게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려면 진짜 화끈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나마 그리스에 들어있는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빠져나가게 막으면 된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법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돈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제 최근에 본 적이 지금 그리스 은행 노동자들은 그리스 공산당 소속이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전상방을 닫아버렸는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돈이 못 빠져나가게 막는 거구나.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 이게 항상 경제를 경제적인 방식으로만 생각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시비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장기로 나눠갖고 좀 그 빚을 갚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본격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이제 결심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이제 질문을 예약하신 분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참고로 우리 이제 강상 선생님은 오늘 안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뽕을 이제 뽑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극장 운영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밖에서 로비에서 좀 더 2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맥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면 더 말을 못하는 극장 마시고 이제 시간만 허락하시면은 계속 이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들 집에 가셔야죠. 네, 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리스 정치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전 연정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기획자가 연정을 했는데 또 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도 그 그리스 정치 그 제도가 약간 웃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149석을 받더라도 웰메스가 아니면 한 석이라도 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 구도를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위자가 그래도 13개 정도의 연정을 했는데 그게 또 연정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니면 한국에서 연정이라는 개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연정하면 안 되면 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나 그런 뭐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기 자리에 없는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그 12자 13개 단체 연합은 그건 연합체고요. 연정은 이제 연립정부의 줄임말이어서 그 12자는 연합체이고 지금은 단일 정당이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13개 뭐 이렇게 분파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흔히 개파라고 얘기하고 진보정당은 정파라고 얘기하는 그 분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적은 의석을 얻어도 정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당을 잘 안 해요. 의원내각제에 있는 당들은.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고 없어졌다, 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는 양당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 당이 항상 1등을 먹고 그 다음에 누구 이 당하고 연정하고 저 당하고 열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뚫은 건데 그걸 뚫기 위해서 시리자는 13개 단체를 13개 단체 정당을 쫙 모았다는 초반에 모으고 물론 모은 것만으로 그걸 이루지는 못했죠. 모으는 건 무조건 선이고 각자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장관들 임명할 때 니네 당 그 사람 한 명, 뭐 두 명 이렇게 뭐 노동부 장관 뭐 재정경제부 장관 한대 이런 게 이제 보통 연정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고요. 다른 당인데 연정을 했었던 거는 예전에 DJP 연합 뭐 이런 정도고 통상적으로는 연정 같은 건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수 우익 정당은 연정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하나뿐이잖아요. 작은 당이 없잖아요. 그쪽 계통에. 있는 정당들 조그맣게 있다가 다 새누리당으로 흡수됐단 말이죠. 자유선진당 이런 애들. 국민중심당이 그때 뭐죠? 무슨 선진통일당인가 거기에 흡수되고 그게 뭐 복잡한데 아무튼 다 새누리당이에요 그냥. 그리고 새누리당은 예전에는 한나라당이었고 그전에는 신한국당이었고 뭐 그전에는 민정당이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당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맨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진보정당 처음 할 때 100년간은 진보정당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당이야말로 100년 갈 것 같아요. 새누리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 토대도 확실하고 그 돈도 제일 많고 연구소 제일 빵빵하고 그 다음에 때리면 혁신 팍팍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물갈이 진짜 팍팍팍 해주고 젊은 사람들 리더로 키우고 새누리당 거기는 연립정부 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 민주당 개통이죠. 여기는 뭐 막 짜잘해요. 난 사실 다 짜잘하고 하는데 글쎄요. 거기하고 연립정부를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열린우리당 정부 시절에 민주노동당 정도의 진보정당이 갑자기 노선을 바꿔가지고 연립정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으면 근데 뭐 그때 당시 그럴 생각 전혀 없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우리는 연립정부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립정부를 해도요. 그럴 수는 있죠. 큰 여당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제1야당하고 같이 정부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구성 비슷한 거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고요. 아니면 3당하고 여당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3당이 좀 커야 뭐 말이나 한번 나오는 거죠. 말 3당이 지금처럼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는 그런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연립정부의 가능성 별로 없죠.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또 달라집니다. 저는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로 바뀌어야 정부 구성을 하는데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 정부 구성에 그대로 반영돼요. 대체로.
정확히는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팀이 완전히 먹거나 아니거나 아니잖아요. 그게 뭐 확실히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좋은 좋은 면도 있지만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힘이 없어도 한두 석 생길 가능성도 더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진보 정당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원 내각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뭐 연정은 거의 뭐 앞으로 말도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는 걸 보니까 집에 가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신기한 게 제가 진행을 할 때 이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남을 때까지 딱 하고 끝내는 건데 지금 딱 50명 좀 안 되게 남았었거든요. 45명 정도. 그래서 딱 끝날 타임이 자연스럽게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진행할 때는 항상 역사전통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제 뭔가 좀 같은 이제 공간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박수 치고 끝내는 걸 해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순간이 참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동의되시면 딱 나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한 방 찍고 딱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